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달이 아니고 올해에 어떤 이슈를 좀 몇 개 뽑아왔습니다. 여러분, 1월 1일 해피 뉴 이어 할 때 뭐 하셨나요? 스마트폰 쥐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무슨 앱을 쓰셨나요가 저의 관심사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새해를 맞이할 때 어땠냐면은 1년 사이에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2017년에 달력 개수만큼 몇 개가 새로 앱이 나왔는지 저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캐커타가 매년 앱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매일 380만 건씩 수집하는데 2017년을 다 카운트를 해보니까 아이폰 앱은 100만 개 정도가 한 해 동안 나왔고요. 안드로이드 앱은 47만 개 정도 신규 앱이 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2배죠. 그래서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안드로이드의 이런 패턴하고 iOS의 다양성하고 굉장히 상반돼서 트렌드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복습도 시켜드립니다. 2017년 새해 첫 해는 이런 앱들을 쓰면서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의 유저들이 그냥 밍숭밍숭하게 갔어요. 근데 여기서 알리페이를 제일 많이 썼거든요, 중국들이. 근데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되더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BTS가 정상을 차지합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앱 한지 9년 만에 한 번도 없었어요. 아이돌이 1등을 한 적은 없었어요. 게임이 1등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BTS가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LA뿐만 아니고 이 한국의 게임의 강국인 한국에서 BTS가 드디어 그랜드 슬램을 차지했고요. 또 하나, 이젠 남친, 여친, 연애도 필요 없는 세계가 됐어요. 네, 코인 시세 보느냐고요? 눈이 빨개가지고 게임도 접었어요. 연말에.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네, 그리고요, 중국 분들 포기하지 않아요. 네, 돈 열심히 쓰는데 현찰 안 쓰고 알리페이 쓰셨고요. 유튜브 없어도 외롭지 않아요. 유쿠 썼어요. 그러면서 연말과 새해 첫 주를 BTS와 동영상 커뮤니케이션과 그 다음에 코인 시세 조회하느냐고 눈들이 다 빨개지셔서 지인들과 새해 인사 나누는 걸로 올해는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1일에는 이 빨간색 귀염둥이 슈퍼마리오가 새해를 셀러브레이트 했다면 2018년에는 동영상,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오포. 한국에서는 이 문화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언덕에 업다운이 너무 많아서 자전거가 대중화되긴 어려운데 중국에서 투자 받아가지고 싱가포르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한국에도 들어왔죠. 이게 좀 더 갈 것 같긴 해요. 전기 자전거가 좀 도와준다면. 그래서 오포가 되고요. 또 하나는 1월 1일 날 유튜브로 남미가 정상을 차지합니다. 이젠 메시지 보내는 거 안 해요.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 갤름갤름 떨면서 좋아하는 거 보는데요. 이 와중에도 포르투갈 같이 축구의 나라는 새해 첫날 축구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래서 오포 모르시는 분 위해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 날 결제는 다 여기 와서 했어요. 진짜 사람들이 외로운가 봐요. 예, 지금 이 불꽃 마크 보이시죠? 이 불꽃이 바로 데이팅 앱입니다. 네, 그래서 새해 첫날 외로움을 어떻게 좀 극복해 보려고 새해가 됐는데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 데이팅 앱에 돈을 질렀는데 이거는 중국, 아시아 쪽이 특히 더 심해요. 개인주의가 있다 보니까 탑10의 데이팅 앱이 한 개가 아니고 두세 개씩이나 결제가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르를 고르는 거죠. 누구를 원할까? 이런 거에 티 안 나고 창피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돈을 쓰시더라고요. 게임도 아니고요, 이제는. 네, 그렇게 해서 2017년에는 리니지에 돈을 올팡 썼다면 2018년에는 이제 취향껏 개취라고 그러잖아요. 개인적 취향을 존중하는 것 때문에 다양한 취미생활에 돈을 쓰면서 이제 게임이 주류라는 거에서 이게 살짝 비켜나가면서요. 이 비디오 콜 요쪽이 올해 유튜브하고 함께 동영상에 있어서 굉장히 핫해서 새해 첫날 다 필요 없고 이제 비디오 채팅합니다. 제가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면 중국에서 참 신기한 거는
옆 사람이 보는데 화상통신으로 얘기를 했는데 수다를 떨어요.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얼굴 보면서. 근데 얼굴에 노 메이크업이고 막 이상한 얼굴인데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요. 길가에서. 그리고 또 하나 차이나에선 지금 애플 붐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앱스토어에 이 앱을 키고 아이폰을 지르러 가고 계셨어요. 중국은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인정하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차이나 파워가 굉장히 머니플로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패러다임, 중동. 돈 하면 중국이죠. 그쵸? 중동이죠. 그 돈 많으신 분들이 새해 처음에 쓴 앱이 환율하고 텍스 계산하는 앱이고요. 시장의 끝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새해 되면 결심하자. 그래, 결심했어.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에듀케이션 바뀌었습니다. 아니 무슨 공부를 해. 테크가 있는데 이제 머신러닝 있고 인공지능이 있고 여러 가지 공부할 앱이 많다 보니까 공부의 패러다임도 약간 게을러지면서 다시 그 교육의 그러니까 중급 이하에서는 딕셔너리 비즈니스가 갑자기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랭귀지를 러닝하는 게 그동안 영어에 오링돼 있었다면 이제 그 나라의 문화에 맞는 딕셔너리로 그러니까 번역의 중간 과정에 있는 이 부분이 많이 떠서요. 잉글리시 딕셔너리가 이제 옥스퍼드 뭐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로컬에 맞는 딕셔너리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영국은 영어를 쓰잖아요. 그쵸? 근데 왜 영어 딕셔너리, 영어 러닝 앱이 뜰까요? 모국어 모르나요? 영국인들이? 그쵸? 공부에 대한 열망은 아무도 저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국어를 영어로 써도 영어에 대한 공부 앱이 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두뇌 트레이닝 앱이 지금 유럽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남미는 영어나 자기네 나라 말을 배우는 거를 하는 이 듀오링고를 쓴다면 지금 유럽은 두뇌 트레이닝 교육 앱으로 핫합니다. 그러니까 띵킹 크리에이팅이 완전 구조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이 있는데 재밌는 건 이 브레인 트레이닝이 교육일까요? 게임일까요? 교육일까요? 게임일까요? 네, 개발사는 게임이라고 하면 거기 가서 리니지하고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에서 큰 별이 돼서 유럽을 점유했습니다. 타요. 네, 한국에서 뜬 게 아니고 이게 외국에서 떴습니다. 타요의 붐, 핑크퐁의 붐 이런 것들이 지금 국경을 넘어서 멀리 날아가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아시아, 북미 다 결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꿀지 마세요. 그래서 잉글리시 포 키즈가 바로 영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잉글리시 러닝앱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한자를 쓰고 있는 일본에서 한자를 읽어주는 이 사전과 트랜슬레이터의 중간 앱이 뜨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관광으로 대호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중국, 그러니까 한자권에서도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한자에 독음을 하는 이 앱이 요즘 가장 핫한 앱이 됐습니다. 일본의 정상 교육 앱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시아에서 쓰는 영어 딕셔너리 앱. 한국이랑 문화가 다르니까요.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또 딕셔너리입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그 다음에 이것도 러닝 랭귀지. 러닝 랭귀지는 게임과 함께 저물지 않는 교육의 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저는 수많은 매체 빅서켓을 운영하고 있는 정현우입니다. 저희는 이제 온라인 매체랑 그리고 이제 글로벌 관련 컨퍼런스 그리고 해외 투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 이제 6월 고변 발표 때 ICO라고 하는 그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펀드레이징 방식이 이제 진행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다양한 이제 사회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다음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가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은 컨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광고주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생태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은 향후에는 이제 광고주가의 어떤 영향력에 벗어난 콘텐츠 생산자와 독자가 바로 연결되고 거기서 이제 경제 구조가 발생되는 것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알고 계신 분 있겠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그 현재 콘텐츠 SNS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스팀밋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실제 이런 독자들이 컨텐츠 생산자들이 본인의 글을 쓰고 약간 5시간 만에 한 89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0만 원, 100만 원, 7시간 뒤에 한 90만 원의 그 본인의 글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생태계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선된 투명한 보상 체계에 대한 이런 시스템들이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그 스팀잇에 대한 사용자 추입니다. 1년 전 대비해서 포스팅 수가 약 한 60배가 증가해서 현재 60배 증가했고요. 작가 수는 4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대로 보면 하루에 약간 5만 8천 개의 포스팅이 있고요. 그리고 작가 수는 하루에 3만 명 정도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그 민중의 소리라는 언론사가 직접 여기에 본인의 언론사 계정을 이제 개설을 했고요. 또 재미있는 사례는 여러분 페이스북 피드를 계속 보시게 되면 스트리밍이라는 걸 가끔씩 보시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현재 암묵적으로 그 브런치와 미디엄에 많은 글을 쓰는 작가분들이 실제 보상이 생기는 스트리밍으로 본인의 글들을 옮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레진 코믹스 사례를 볼 수 있듯이 약간 불투명한 보상 체계에 대한 불신을 따른 이런 생태계로 작가들이 옮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변화가 예상되는 산업군은 크게는 현재 언론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SNS에 글을 쓰는 사용자, 그리고 플랫폼 운영자, 그리고 블로거들, 그리고 이제 영상 제작을 하고 영상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웹툰, 음악 등에 따른 수수료 구조에 기반한 컨텐츠 생산자 플랫폼, 그리고 실제 펀드레이징 방식에 해당하는 영역군이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되는 가장 단순한 결론은 뭐냐면 이런 스팀잇 같은 시도가 어떤 내부의 어떤 보상 시스템을 오히려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거를 겪은 10대, 20대의 컨텐츠 생산자 그리고 창업자들이 이 파생된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많이 크게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오늘도 뭐 송 선생님의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그런 트렌드의 하나의 축으로 저는 고민해봤으면 좋은 거는 향후 했던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에서 국한된 걸 벗어나서 새로운 수수료가 제외된 모델에서의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산업 구조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좀 필요하지 않는 시점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국 IT 소식 전하고 있는 플랫폼 한승이라고 합니다. 이제 2018년이 다가와서 이제 2018년이 돼서 1월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조금 간추려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워낙 많이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탠포드 대학이 주최한 문장 독해력 대회에서 알리바바가 만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1위를 차지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 역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그게 조금 알리바바보다 조금 높은 점수를 받긴 했었는데 그 정해진 소요 기간을 못 맞췄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가 동시에 1위를 하는 식으로 성과를 내고 그 외에도 보시면 텐센트라든지 플라이텍이라든지 하는 중국 기업 역시도 7위 안에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런 식으로 성과를 보이는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화력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이제는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 블록체인 핫한데 중국 기업들 역시도 굉장히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보고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기준으로 한 10개 정도의 중국 기업이 우리 서비스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P2P 파일 공유 서비스라는 신뢰이라는 서비스의 경우는 파일 공유에 대한 그 유유 자원을 공유할 때 대가로 암호화폐를 이제 지급해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채굴기를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채굴기를 사서 암호화폐를 채굴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파일 공유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이제 만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신뢰이라는 서비스 자체에서 이제 통제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뭐 대중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또 게임 서비스 왕이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같은 것도 이제 출시를 하고 있고 또
고양이 게임 같은 것을 출시하려고 홈페이지 같은 곳에 우리 이거 이제 곧 출시할 거다라고 공개를 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새로운 소식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회사 명이라든지 그런 거에 블록체인이랑 관련된 이름을 넣어서 뭐 회사 명을 바꾸든지 아니면 채용 플랫폼에 우리는 블록체인 전문가를 채용할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공개를 하면 이제 해당 기업의 주가가 막 400%씩 오르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일반인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 추싱이 브라질 업체인 99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디지 추싱이 글로벌화를 핵심 전략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싱가포르, 두바이 등 7개의 차량 공유 업체랑 파트너십을 맺고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중국을 가서 디지 추싱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서비스 앱 자체에 아예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를 해놔서 이제는 저 중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 역시도 디지 추싱을 활용해서 중국어로 쓰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글로벌화에 맞게끔 앱 자체를 잘 구현을 해놓고 끝나고 나서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역시도 정말 영문으로 와서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다 체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갔을 때 굉장히 뭐 복잡한 뭐 한자 중국어들 그래서 뭐 한국인이 가서 쓸 수 없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되는 서비스였는데 이제는 해외 번호랑 해외 신용카드까지 다 지원을 함으로써 정말 점점 그 영향력을 글로벌로 넓히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는 인도 시장에서 6년 만에 삼성을 제치고 1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는데요. 지난 2016년 4분기에는 사실 9%밖에 불과했었던 그런 인도 시장 점유율이 1년 만에 3배 정도 상승을 해서 지금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공격적인 가격 정책이나 유통망 확장 이런 것을 통해서 확 인기를 끌고 그 현재 5개 상위 업체 중에 삼성 빼고는 다 중국 업체가 인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이제 미국을 제치고 중국 다음에 최대 시장으로 두 번째 시장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말 더 많은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계속 그 100여 개가 넘는 브랜드들이 이 인도 시장을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삼성 역시도 다시 이제 1위를 빼앗으려고 어떤 식으로 또 변화를 주고 있는지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삼성 같은 경우는 아예 프리미엄으로 가니까 지금 워낙 중저가의 중국 시장, 중국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제품을 뭐 내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동이 첫 번째로 오프라인 싱가포르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사실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2년 전부터 그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뭐 공급망이라든지 온 오프라인의 통합된 소비 그 경험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상거래 기업이 오프라인 소비를 장악하려고 하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디어 이제 모바일과 오포 모두 한국에 출시를 하면서 앱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앱도 다 다운받으실 수 있고 보증금이랑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이게 얼마나 서비스가 또 우리나라에 잘 들어올 수 있을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를 맡은 BLT 유철입니다. 오늘 원래 정태균 변리사가 매번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해외에 있어서 제가 대신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라는 새로운 지원 제도가 생겨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그 특허청에서 지난 한 1년 이상부터 이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제 특허청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저희 BLT도 스타트업에 특화된 조직으로서 이제 특허청 간담회도 많이 개최를 했었고 저희가 이제 의견을 교환을 많이 하면서 특허를 가지고 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바우처 지원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으로 일단 M&A를 제가 꼽고 있는데요. 일단은 M&A라는 게 주로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이제
IP로 개런티가 되면서 큰 기업에 인수가 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한국 스타트업들이 이제 IP 경쟁력이 좀 약하다. 특허청 입장에서 좀 차별화되는 지원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은 수요자 자율 선택형 IP 서비스 통합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바우처를 발행을 하면은 그걸 가진 스타트업이 원하는 곳에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저희 같은 이제 조직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제 관리기관이 이제 특허청 산하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바우처를 발급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기관을 찾아가서 뭐 출원을 한다든가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그런 비용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월 6일 날 이제 공고가 나고요. 2월 7일부터 3월 10일 정도까지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6월경에 2차, 10월경에 3차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모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누가 받느냐? 이제 국내에 설립되고 7년 미만이고 이제 개인 사업자나 법인은 상관없고요. 예비 창업자는 제외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은 뭐 기술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이냐 이런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일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성, 얼마만큼 먹힐 수 있는 사이즈 그런 걸 이제 검토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창업자의 역량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허청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특허가 뭔가 스타트업의 이제 성장이라든가 M&A 쪽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가설을 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지원을 하시게 될 때 뭔가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그런 M&A가 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시면 선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쓸 수 있느냐? 국내외 IP,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이런 출원뿐만 아니라 선행기술 조사라든가 IP 컨설팅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 기술 가치 평가, 그다음에 기술 이전에 필요한 소요되는 비용, 그다음에 IP 관련된 라이센싱 비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이제 3번에 걸쳐서 발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2월에 이제 7일 날부터 이제 지원을 하셔가지고 선정이 되면 소형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그다음에 중형은 2천만 원을 지원을 받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바우처를 다 소진을 하게 되면 추가로 2배 더 발급을 받을 수 있어서 중형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발은 100개에서 150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특허가 그 경쟁력이 있어야 기업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특허청의 시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이 사업을 직접 주관하시는 특허청 박현수 서기관님이 이제 특별히 좀 이제 소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발표를 했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고벤 포럼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혁신기술 기반의 창업성장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매달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번에는 제가 여러분하고 관련된 정보를 공유를 못했는데 1월 달에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혁신기술 기반의 창업 성장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이런 순서로 말씀을 올리고,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최근에 창업 여러 가지 기술 벤처 붐이 있지만 이번에 2018년 CES에 참여한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창업부터 해서 중간에 M&A 단계를 채팅하고 IPO까지 일반적으로 12년에서 15년 업종마다 좀 잘하지만 그렇게 걸리는데, 최근 한 3년 정도 우리가 창업 전체적인 트렌드를 분석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이 창업 준비 단계나 창업 단계에 있어서 전문 인력 중심의 창업 비중이 10% 이하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혹시나 아이디어 기반의 창업이 아닐까? 아이디어 기반의 창업은 100% 망합니다. 기술력이 없는 그런 창업은 사실은 상당히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학이나 공공연에 사실 연구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탑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탑 수준인데 탑 수준인데 아무튼간에 이러한 대학이나 공공연과의 기술 협력 없는 자체적인 창업이나 연구개발 과연 어떤 경쟁력을 혼자서 갖출 수 있었는가. 창업 초기는 특히나 몇 명 안 되는데 이런 걸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지식재산권 관련돼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지금 통계 자료가 안 잡히는데 우리나라 히든 챔피언 850개 중에서 270개 정도가 국제 특허 운동에 결국은 휘말리고 있다. 그래서 뭐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특허 전략도 좋고 이 모든 것들이 기반이 되는 기술 중심의 창업이 지금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게 단순한 아이디어 뭐 이렇게 뭐 IT 서비스 모델이 주로 그렇죠. 그런 창업은 제 개인적으로 보기 안 하는 게 좋다.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거꾸로 어떤 창업이 제대로 된 창업인가?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옛날은 창업 엄청 하다가 뭐 펀드니 요즘 펀드 하다가 요즘은 말 그대로 이 글로벌한 집중 투자의 이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삼성, LG, 현대 다 들어가지만 중국, 독일, 뭐 일본 할 거 없이 뭐 심지어는 뭐 이 멕시코 농업기업까지 이스라엘 쪽에 들어가고 있고, 요번에 CS 2018에 나온 15개 정도의 이스라엘 기업들이 도대체 다 스타트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2016년 12월에 12월 라운드로 뭐 삼성에서부터 이렇게 투자를 받았다는 이런 투센스부터 시작해서, 참고로 제 이 자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주시거나 안 그러면 우리 팁스 사무국에 연락하면 일일사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뭐 이 기술 중심의 전부 다 기술 중심의 창업이다. 기술이 없는 아이디어 창업은 저희가 뭐 눈 씻고 봐도 별로 찾을 수가 없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창업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뭐 어떤 게 중요한보다도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창업에 있어서 창업 기획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사실 이슈가 너무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저희 회사는 이제 엔젤 클럽도 운영하지만은 중소벤처기업 팁스 공동 운영사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창업하기 전에 최소한 1년 정도는 기획을 하고 기술 검증을 하고 수익 모델도 검증을 한 다음에 창업을 해야지 막 아무렇게나 너무 많이 창업한다. 그다음 창업 후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이 뒤쪽은 뭐 차치하고 오더라도, 그래서 제대로 된 기획의 창업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툴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최소한 창업하고 난 뒤에 7년 정도까지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나 전략이 없다면은 창업은 안 하는 게 좋고, 저희 회사가 뭐 다양한 형태의 재창업 기업들도 거절하면서 이 창업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스탑하시라, 다시 기획하시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기술 창업들이 뭐 어떻게 있다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놨지만은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공유하고 싶은 것은 창업은 기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저희 회사가 이제 글로벌 기술 투자 정보 뉴스레터 형식으로 글로벌의 기술 사파, 기술 창업, 기술 투자 부분을 쭉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정보 뉴스레터로 발간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5년간 이런 걸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많은 창업기업들을 대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중에 실패하더라도 기획을 먼저 해야 된다 하는 뭐 레슨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좀 집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주변을 좀 보니까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이 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버리기 좀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이제 물류라든지 판매됐는데 반품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새로운 물건을 만들 때, 제품 만들 때 그 재료의 소싱들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이제 고객 가치를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가치 재창출할 수 있는 순환 경제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표지에 보고 계시는 이 가방이라든지 이 장신구, 이 가구들, 그리고 점토들은 모두 재활용 또는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품들이 이렇게 기존의 원자재로부터 가공돼서 상품화되고 그리고 사용되고 매립될 때까지 선형적인 그 루트를 통해서 소비가 됐다면은 에너지 활용 측면 그리고 친환경 차원에서 이렇게 다시 한 번씩 쓰는 이 순환 서클을 그리는 것을 이제 순환 경제라고 하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그 자재에서 상품화 시켜서 그걸 폐기했다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사용하거나 또는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용되지 않거나 이미 사용되었던 제품들을 다시 쓰는 형식으로 전체 지금 우리 지구에서 EU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도 자원순환법 이런 것들이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환경 보존에 좋은 뜻뿐만 아니라 규제로서도 앞으로도 시행될 예정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분류될 수 있냐면 크게 봤을 때는 이제 그 제품들이 이렇게 소비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소비가 이미 된 것들을 다시 한번 사이클링을 돌리는 것을 이제 그 역물류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역물류를 크게 분류해 보면 첫 번째는 반품 물류가 있습니다. 반품 물류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사용 변심이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이유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리는 거고요. 회수 물류라는 것은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이것들을 다시 이렇게 빼오는 것을 이제 소비 물류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폐기 물류는 이제 이미 다 사용하고 나서 이것들을 어떻게 매립까지 안전하게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정부 주도안에 있지만 앞으로는 이 비용들이 소비자 그리고 기업 내부가 될 예정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이미 판매가 됐지만 사용되지 않고 반품되는 제품들, 소위 말하는 리퍼브 제품들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은 시사점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4년 동안에 10배 정도 커졌는데요. 이거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온라인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가 는다는 것은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반품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 커지면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16년 4월 대비 2017년 4월 1년 만에 월 평균 1억이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만큼 많이 매출이 늘었고요. 또한 리퍼브 시장도 2013년 대비해서 2016년까지 해서 10배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반품률까지, 소위 말하는 반품족이라는 분들이 한 5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게 많이 늘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반품되는 물량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또는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면 이게 큰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토로라는 기업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017년 다보스 포럼에서 차세대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고요. 2017년 추정 매출이 6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는 지금 1억 불을 지금 투자를 받은 상태인데요. 이 기업이 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반품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 경로로 제조사나 유통을 통해서 소비되었다면은 이 옵토로라는 회사에서는 이것들을 모두 원스톱에서 해결해 줍니다. 반품되는 물건들을 옵토로에 갖다 주면은 옵토로에서는
일단 그 8,000평 정도 되는 물류창고에 보관을 해줍니다. 보관하고 나서 그 과정에서 이 제품들을 다시 그대로 팔 수 있을지 아니면 포장을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리해야 될지 모든 제품들을 분류를 해서 그 리스트를 제조사와 유통업체에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 자체 판매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판매 플랫폼에서 이렇게 이제 판매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거해서 보관해 주는 거, 그리고 분류해 주는 거, 그리고 그 리스트를 공유하고 세 번째로는 자체 판매망을 통해서 제품들을 소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기존의 제조사들이 1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들을 20% 정도에서 40% 정도 이렇게 회수를 할 수 있었다면은 이 옵토로라는 그 회사를 사용하면서 그 활용률이 50에서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달러짜리 물건이었다면은 기존에는 반품됐을 때 한 20센트에서 30센트 정도 환수가 됐다면은 이 옵토로라는 회사 썼을 때는 50에서 80% 정도가 환수율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활용을 활용한 회사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회사, 우리나라에 기반으로 보이는 모덴이라는 회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회사는 사업주가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 자동차 산업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학문적인 접근을 하다가 그러면 자동차에서 굉장히 많은 폐기물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접근에서 이게 회사로 전환된 사례이고요. 그 중에서 특히 자동차 뒷좌석에 있는 가죽이 양질의 가죽이 그대로 폐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가죽들을 여기서는 6단계인데 7단계 공정을 통해서 세척 또는 이제 가공을 해서 이 재료를 활용해서 이제 그 가죽 제품, 즉 지갑이라든지 가방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징들은 40년 이상 된 장인들이 100% 수작업으로 가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한 10만 원대 후반에 20만 원 초반에 이제 몇백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재료들의 소싱을 이 자동차에 사용되는 가죽들이 더 좋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얻는 그 자재에서 얻는 그 이득이 한 30% 정도 경쟁력을 갖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이제 바다보석이라는 회사는요, 그 버려진 유리를 가공해서 보석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커피점토라는 회사는 커피의 찌꺼기들을 가지고 이제 인체 무해한 점토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포럼이라는 대기업에서 폐 의류들을 이렇게 모아서 다시 한번 옷으로 가공하는 리코드라는 회사이고요. 여기는 프라이스탁이라는 회사는 이제 그 천막이죠. 트럭에 사용되는 천막들을 가지고 가방을 다시 만드는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버려지거나 사용되거나 심지어는 쓰레기였다는 것들을 이제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가치들을 올려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의 재료를 소싱할 수가 있고요. 친환경 그리고 정책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미디어 노출을 통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객 관점에서는 이제 리파업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비용 절감이 당연히 되겠고요. 내가 친환경에 일조했다라는 프라이드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이제 하이엔드 업사이클링 제품인 경우에는 하이엔드 제품들을 저가에 살 수 있는 또는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순환 경제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천태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발표하게 되는데 약간 미스가 있어서 죄송스럽고요. 오늘 발표를 하게 되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공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벤처 투자나 엔젤 투자를 하다가 지금은 위에 보시는 스마트워치용 키보드를 만들고 있고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거는 이제 얼마 전에 책을 제가 썼는데, 책을 쓰면서 제가 실무에 있었을 때 잘 몰랐던 무행면 주식이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면 스타트업 파운더나 그다음에 엔젤 투자자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 비상장 회사 기업 가치 산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어렵고 나중에 투자 받을 때도 이제 투자자들이랑 많은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렇게 정확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사람들 몇 명 있지 않고 그다음에 매출도 없고 제품도 이제 뚜렷하게 있지 않은 스타트업에서 기업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은 본질적으로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1억 원을 투자를 받고 지분을 10% 준다라고 하면 그 기업 가치는 이미 10억으로 이제 계산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의사 결정을 내렸을 때는 저 1억 원을 어떻게 쓰느냐, 써서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도 다른 얘기긴 하지만 1억 원에 10%를 주기 지분 10%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밸류에이션이 끝난 거고 프리밸류라고 하는 투자전 기업 가치는 9억 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 9억 원을 계산해 낼 수 있는 계산 방법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젤 투자 같은 경우에 컨버터블 노트를 해서 하는데 그때 밸류에이션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시리즈 A 투자를 받을 때 그때 이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하거나 밸류에이션 캡을 씌워서 그 기업 가치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 받은 이후에 이제 우상증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주식 가치는 이렇게 투자 가액은 떨어지지만 기업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증자의 필요성은 별로 없고요. 이렇게 이제 투자를 받게 되면 기존 주주들은 다이비전이 돼서 지분이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액면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제일 문제는 뭐냐면 투자를 받으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자기 지분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경영권을 잃게 되는 경영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젤 투자 같은 경우에도 실제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골프전이 카이스트 창업교육센터에 입주를 할 때 주식 3%를 기부를 했습니다. 요새도 이제 해야 되는데 상장시 0.35%가 됐습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자들은 일단은 많은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지분 변동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스타트업에 투자하시는 엔젤 분들이 좀 지분을 과하게 요구하는 경향들이 요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액면 주식을 이용했을 때 지분 현황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자기 경영진의 파운더들의 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이제 많이 액면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를 만드신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액면 주식이 이제 세계적인 추세인데 무액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액면 주식이 대세지만 해외에서는 무액면 주식이 이제로 많이 전환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이제 무액면 주식을 이용을 해서 회사 설립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제일 문제가 주식 분할을 할 때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해야 됩니다. 증자를 할 때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한데 그냥 단순히 주식 분할을 할 때 주주총 특별 결의를 해야 하는 등 실무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기 전에 이 주식 분할을 이용을 해서 지분을 이제 맞춰가는 거고요.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 설립할 때 파운더들 둘이 이제 지분을 나누겠죠. 1대3 이렇게 나누는데 액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75%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게 되는데 무액면 주식을 이용을 하고 발행 주식 총수를 이용을 해서 자기 이제 지분 기업 가치 로드맵을 미리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파운더와 파운더 B는 자기 지분 60% 20%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젤 투자자도 처음에 3% 투자했지만 나중에는 2% 이렇게 해서 자기 지분이 수렴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 주식으로 지금 많이 회사 설립을 하고 있는데 무액면 주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파운더들이나 그리고 엔젤 투자자, 초기 투자하는 분들한테 마음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